아저씨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빨리 나가요. 뭐요 나가라니. 빨리요. 안 됩니다. 두 남녀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호텔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어떻게 트럭을 타고 상견례를 하러 올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상견례 자리에 마주 앉아서도 숙자 씨의 막말은 계속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시큼한 냄새야? 방금 공사판 식당에서 밥이라도 퍼다 오셨나 봐요? 옆에 앉아있던 숙자 씨 남편 역시 막말을 합니다. 호텔 입구에 웬 똥차가 서 있다더니 당신들이 타고 온 트럭이야? 나온 참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네. 다혜야 너 우리 준석이한테 부모님이 성실하게 일하신다더니 그 성실함이 노가다판에서 흙 파는 거였니? 아이고 이 냄새 좀 봐. 다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합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일해오신 분입니다. 차가 나갔다고 사람까지 무시하시는 거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 누가 네 어머님이야? 너 같은 기생충이 우리 집안에 붙어서 피 빨아먹으려고 작정한 거 모를 줄 알아? 너희 부모가 시켰... 숙자의 남편 역시 거들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5만 원권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이거 다신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는 너희 같은 부류랑은 섞일 수가 없어. 종자가 다르네, 종자가! 이렇듯 역대급 막장 막말 퍼레이드를 벌인 숙자의 가족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단 1시간의 인생일대의 실수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든 통쾌한 사연이 펼쳐집니다. 서울 한복판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남산 아래 우뚝 솟은 5성급 호텔의 정문은 그 자체로 거대한 권력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단위가 넘어가는 수입 세단들이 마치 전시회라도 열린 듯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발레 파킹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손길은 분주했고 그들의 눈빛은 차의 등급에 따라 기계적으로 친절함의 온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하고 우아한 풍경을 깨뜨리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와 벤츠 사이로 믿기 힘든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낡은 1톤 공사 트럭이었습니다. 트럭의 외관은 참혹했습니다. 흰색이었을 차체는 여기저기 녹이 슬어 붉은 속살을 드러냈고 타이어 근처에는 굳어버린 시멘트 가루와 진흙 탕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적재함에서는 녹슨 공구들이 덜컹거리며 금속성 소음을 내뱉었습니다. 호텔 입구의 우아한 음악 소리는 이 트럭이 내뿜는 낡은 엔진 소리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호텔 도어맨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길을 잘못 든 트럭이라 확신하며 제지하려던 순간 운전석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박대성 대표였습니다. 대한민국 5대 건설사인 한미건설을 이끄는 그가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릎이 튀어나온 낡은 면바지에 10년은 좋게 입었을 법한 바랜 양복 상의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달아해져 있었고 그의 구두는 흙먼지가 잔뜩 내려앉아 광택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수많은 공사 현장을 누비며 다져진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있는 그 손으로 그는 조수석의 문을 열었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딸 다혜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정갈한 원피스를 입었지만 아버지가 몰고 온 낡은 트럭에서 내리는 모습은 주위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저런 차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설마 저 차를 타고 상견례를 온 건 아니겠지? 다혜는 고개를 숙였지만 박대성 대표는 당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으로 다혜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그 손길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 작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귀한 딸 다혜가 사랑한다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껍데기를 벗겨보고 싶었습니다. 다혜야, 눈을 똑바로 떠라. 사람의 진심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가 아니라
가장 초라한 순간에 비로소 본색을 드러내는 법이란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그는 트럭키를 도어맨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트럭의 문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쇳소리가 호텔 정문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오만한 세상을 향해 박 회장이 던지는 도전장과도 같았습니다. 호텔 펜트하우스 내부의 상견례 장소는 적막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남동공단의 악덕 사장으로 유명한 숙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손가락마다 굵은 보석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자신의 아들 준석이 한미건설 같은 대기업 딸과 결혼하기를 내심 바랐지만 다혜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이미 심사가 뒤틀린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문 밖에서 들려온 트럭의 굉음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숙자는 다혜와 박 회장이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환영의 인사 대신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노골적인 멸시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시큼한 냄새야? 방금 공사판 식당에서 밥이라도 퍼다 오셨나 봐요? 여기 호텔 공기청정기가 무색할 정도네요. 숙자는 들고 있던 명품 부채를 펼쳐 자신의 얼굴 근처를 연신 휘저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오물이라도 있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역시 거들었습니다. 여보, 호텔 입구에 웬 똥차가 서 있다더니 설마 저 사람들이 타고 온 건 아니겠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네. 숙자의 눈은 박대성 대표의 해진 양복 소매와 흙 묻은 구두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혜를 쳐다보았습니다. 다혜, 너 우리 준석이한테 부모님이 성실하게 일하신다더니 그 성실함이 노가다판에서 흙 파는 거였니? 아휴, 이 냄새 좀 봐. 옷에 시멘트 독이 오른 건 아니겠죠? 숙자의 말투는 표독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다혜의 아버지가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더러운 물건 대하듯 했습니다. 다혜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일해오신 분입니다. 차가 낡았다고 사람까지 무시하시는 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다혜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숙자는 오히려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 얘가 어디서 말대답이니? 정직하게 일해서 저런 똥차 타고 다니니? 우리 준석이는 남동공단에서 사장 소리 듣는 집안 귀한 아들이야. 어디서 월급 200만 원짜리 경리가 감히 우리 집안 대문을 넘보려고 해? 숙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비싼 식기들을 다혜 쪽으로 밀쳐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집 전 재산 다 합쳐도 이 호텔 방 하루 대관료나 나올지 모르겠다. 야, 준석아, 너도 정신 차려. 이런 집구석이랑 엮이면 너 평생 저 트럭 뒤에 앉아서 모래주머니나 날라야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결혼 절대 못한다. 숙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식당 밖까지 그녀의 고함이 새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박 회장을 쏘아보았습니다. 박대성 대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낡은 양복 속에 감춰진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숙자가 자신을 향해 침을 뱉듯 쏟아내는 모욕들을 그는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라기보다는 관찰에 가까웠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돈이라는 권력 뒤에 숨은 본성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그는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박 회장의 침묵을 기가 죽은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왜요? 말이 없으시네. 하긴 이런 고급 호텔에 와보셨어야 말을 섞지. 그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 아래 세워둔 고물차 타고 조용히 가세요. 식사비는 우리 준석이가 낼 테니까 걱정 마시고. 아, 가는 길에 우리 공장 바닥에 깔 자갈이나 좀 알아봐 주든가. 그건 전공이실 거 아냐? 숙자는 급기야 박 회장의 직업을 비하하며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샹들리에의 불빛보다 더 날카롭게 다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숙자가 준비한 막장 상견례의 진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다혜가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물고 늘어지며 다혜의 부모가 딸을 팔아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 한다는 파렴치한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보나 마나 뻔하지. 딸내미 잘 키워서 우리 집 기둥뿌리 하나 뽑아가려고 작정한 거지. 저 트럭 고칠 돈도 없어서 상견례장에 끌고 온 거 보면 사이즈 나오네. 숙자의 독설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짓밟고 있는 그 낡은 양복의 사내가 내일 아침이면 자신의 공장을 단 한 번의 손짓으로 폐업시킬 수 있는 거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대성 대표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가소로움에서 나오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이제 박 회장이 입을 열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수라장 같은 상견례의 끝에서 박 회장이 꺼내들 반전의 카드는 무엇일까요? 숙자의 오만함이 극에 달해 다혜의 얼굴에 물을 끼얹으려 손을 뻗는 순간 박 회장의 거친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상견례장은 이제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 회장의 눈에 서늘한 안광이 서렸습니다. 사장님,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법이라는 걸 오늘 내가 똑똑히 가르쳐 드려야겠군. 이 한마디와 함께 상견례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처절한 응징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서늘한 일갈이 떨어지자 펜트하우스 내부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장님,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법이라는 걸 오늘 내가 똑똑히 가르쳐 드려야겠군.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수천 명의 인부를 호령하던 건설사 대표 특유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숙자는 그 기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 회장의 반격에 자존심이 상한 듯 코를 찡긋거리며 더욱 표독스럽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숙자의 눈에는 박 회장의 말이 그저 가난한 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허세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뭐, 가르쳐줘? 어머, 이 양반 좀 봐.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야? 숙자는 기가 차다는 듯 옆에 앉은 준석을 툭 쳤습니다. 준석아, 들었니? 저 고물 트럭 타고 온 양반이 이 엄마를 가르치겠단다. 야, 박씨,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카페트 한 평 가격이 당신네 집 보증금보다 비쌀 텐데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사람 무서운 거? 그래, 내가 보여줄게. 돈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찮고 무서운 대접을 받는지 지금 당장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숙자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테이블 위에 놓인 배를 신경질적으로 눌렀습니다. 호텔 직원이 달려오자 그녀는 다혜와 박 회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함을 쳤습니다. 여기 지배인 불러와. 당장. 어떻게 이런 수준 미달인 인간들을 펜트하우스에 들릴 수가 있어? 정문에서 트럭 타고 오는 거 못 봤어? 이 사람들 몸에서 나는 그 역겨운 기름 냄새 때문에 내가 식사를 못 하겠다고.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내가 이 호텔 사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당신들 다 모가지 날려버릴 줄 알아. 직원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 광경을 차분히 지켜보며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낡은 양복은 구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호텔의 최고급 조명보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박 회장의 그런 태도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했는지 더욱 광기서린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혜 앞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다혜의 발치에 던져버렸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편이 대리석 바닥에 튀었고 다혜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혜의 외침에 숙자는 오히려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누가 내 어머님이야? 너 같은 기생충이 우리 집안에 붙어서 피 빨아먹으려고 작정한 거 모를 줄 알아? 너희 부모가 시켰지? 돈 많은 집 아들 꼬셔서 인생 역전해보라고. 내가 그 꼴은 절대 못 봐. 내 아비 꼴을 봐라. 저런 거렁뱅이 밑에서 자란 년이 안 봐도 뻔하지. 겉은 멀쩡한 척해도 속은 이미 구정물로 가득 차 있을 텐데 감히 우리 준석이를 넘봐? 숙자의 남편 역시 거들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5만 원권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저 똥차 기름이나 채워. 그리고 다신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는 너희 같은 부류랑은 섞일 수가 없어. 종자가 다르단 말이야, 종자가. 우리 진성 엔지니어링이 남동공단에서 어떤 위치인데 어디서 노가다꾼 자식을 며느리로 들여. 쪽팔려서 동업자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숙자는 한술 더 떠 다혜가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이것도 짝퉁이지? 200만 원 벌어서 이런 걸 어떻게 사? 주제에 맞게 살아, 주제에. 너는 젖들어. 적재함에 실려서 공사판 식당 아줌마나 하는 게 딱 어울려. 내 아들은 강남 빌딩 주인 딸이랑 선볼 거니까 오늘 이 자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출세한 날인 줄 알고 감사하며 나가란 말이야. 숙자의 모욕은 이제 다혜의 인격을 넘어 박 회장의 부모님과 집안 내력까지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비꼴을 보니 할아비는 어땠을지 안 봐도 뻔하네. 대대로 흙바닥이나 팠겠지. 그러니 늙어서까지 저런 넉마대기를 걸치고 트럭이나 몰지. 당신 딸도 똑같아. 유전자는 못 속이는 법이거든. 천박한 피가 흐르는데 아무리 꾸민다고 귀티가 나겠어? 준석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다혜가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준석은 오히려 숙자의 눈치를 보며 다혜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그 모습에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한숨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이 연극을 끝낼 때가 되었다는 확신의 한숨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는 숙자보다 훨씬 컸고 그가 일어서자 방 안의 공기 흐름이 바뀌는 듯한 압박감이 전해졌습니다. 숙자 사장님, 당신이 말하는 그 종자와 수준이라는 것의 밑바닥을 오늘 참 잘 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하며 숙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진성 엔지니어링, 그 작은 공장이 누구의 자비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기계들이 누구의 허락 아래 멈추지 않고 있는지 당신은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모양이군. 숙자는 박 회장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자비, 허락? 이 양반이 진짜 노망이 났나? 우리 공장은 내 능력으로 돌리는 거야. 당신 같은 노가다꾼이 뭘 안다고 짓거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경비, 뭐해, 이 거지들 안 끌어내고. 숙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려던 그때 박 회장은 품 안에서 낡은 지갑이 아닌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는 정중하고도 날카로웠습니다. 예, 회장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숙자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남동공단 진성엔지니어링에 통보해. 한미건설과 관련된 모든 하청 계약을 이 시간부로 전면 해지한다. 그리고 우리 협력사들에도 전달해. 진성과 거래하는 업체와는 향후 10년간 한미의 어떤 프로젝트도 함께하지 않겠다고. 방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숙자는 한미건설이라는 단어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악을 썼습니다. 뭐? 한미건설? 하청해지? 하하. 이 양반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당신이 한미건설 회장이면 나는 대통령 부인이다. 어디서 사기를 쳐? 그 고물. 트럭 타고 와서 누굴 속이려고. 숙자의 비웃음이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전화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제보하려고 준비한 자료들 지금 바로 전송해. 3년간 임금 체불과 세금 탈루 정황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내. 아, 검찰 쪽에도 연락해서 공단 환경법 위반 사례들 다시 조사하라고 해. 오늘 내 딸이 흘린 눈물 한 방울당 저 사장님의 눈물이 한 대야씩 쏟아지게 만들어줘야겠으니까.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자비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숙자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준석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준석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혜의 아버지가 전화기 너머로 명령을 내리는 그 기세와 단어들이 결코 평범한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숙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너 지금 누구랑 연극하는 거야? 당장 끊어. 어디서 이런 천박한 장난질이야. 그때였습니다. 숙자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장으로부터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숙자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비명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미건설에서 계약 해지 공문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들도 전부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어요. 세무조사관들도 들이닥쳤습니다. 사장님,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신 겁니까? 숙자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방금까지 박 회장을 거지 취급하며 비웃던 그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다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혜야, 가자. 이런 오물 냄새 진동하는 곳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구나. 박 회장의 말에 숙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기, 선생님, 아니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숙자의 목소리는 이제 표독스러움이 아닌 비굴한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녀의 손길을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아까 당신이 그랬지? 종자가 다르다고. 맞아. 우리는 당신 같은 인간들과는 종자가 달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지만 돈으로 사람을 짓밟는 인간은 똑같이 돈으로 짓밟아주는 게 내 원칙이지. 박 회장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숙자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아들이랑 다혜랑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혜야, 내가 내 시어머니 아니니. 제발 아빠한테 말 좀 잘해줘.
숙자의 비굴한 외침에 다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숙자의 가슴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빠 트럭 기름값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돈으로 이제 당신들 길거리에 나앉을 때 쓸 텐트나 미리 사두시는 게 좋겠네요. 문이 닫히고 펜트하우스에는 숙자의 처절한 곡소리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응징은 이제 겨우 첫 발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공장 폐업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상견례가 열렸던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이 닫혔지만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숙자의 비명 섞인 통곡은 복도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붙었습니다. 박대성 대표는 딸 다혜의 어깨를 감싸 쥔 채 한치의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호텔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낡은 양복을 걸친 초라한 노인으로 보이던 그의 등 뒤로 호텔 지배인과 보안, 팀장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와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저희 직원의 불찰이 컸습니다. 미리 모시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지배인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박 회장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앞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온 박 회장은 정문에 세워둔 낡은 1톤 트럭 앞에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외제차들 사이에서 녹슨 자태를 뽐내는 그 트럭은 이제 더 이상 가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한 자들의 가면을 벗겨낸 날카로운 메스였습니다. 박 회장은 조수석 문을 열어 다혜를 태운 뒤 자신도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낡은 엔진이 다시 한번 거친 숨을 내뱉으며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혜야, 많이 아팠느냐? 아버지의 투박한 질문에 다혜는 참았던 눈물을 툭 터뜨렸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의 본심이 저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준석 씨가 끝까지 침묵하는 걸 보고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박 회장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세상에는 돈 앞에 무릎 꿇는 자도 있고 돈 뒤에 숨어 비겁해지는 자도 있는 법이다. 하지만 가장 나쁜 건 남의 진심을 돈으로 환산하려 드는 인간들이지. 오늘 내가 흘린 눈물은 보석보다 귀한 경험이 될 게다. 저런 오물 같은 집안에 내 인생을 던지지 않게 된 것을 조상님께 감사해야 해. 트럭은 호텔 정문을 빠져나와 어둠이 내린 서울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호텔의 불빛은 마치 숙자가 가졌던 허영의 신기루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 남겨진 숙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내팽개쳐진 휴대폰에서는 계속해서 공장장과 격리 직원의 절규 섞인 보고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한미건설 법무팀에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당장 공장 비우지 않으면 명도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거래처 사장들이 전부 전화를 안 받아요. 사장님, 도대체 상견례장에서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바닥만 긁어댔습니다. 옆에서 넋이 나간 채 앉아있던 아들 준석이 겨우 입을 뗐습니다. 엄마, 다혜 아버지가 진짜 한미건설 박대성 회장이었어? 그 낡은 트럭 타고 온 노인네가? 준석의 물음에 숙자는 발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등신아, 그걸 왜 이제 물어? 내가 미리 알아봤어야 할 거 아냐? 내가 그 기집애랑 연애하면서 그 집안 배경 하나 조사 안 했어? 숙자는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혜가 그냥 작은 회사 다닌다고 해서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거나 공사판 다닌다고 하길래
그래서 당연히 우리보다 미친 줄 알았지. 숙자는 자신의 고급 코트를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자랑스럽던 명품 의류가 이제는 목을 죄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안 돼. 이렇게 망할 순 없어. 내가 어떻게 일궈온 회사인데. 한미건설 하청 하나 따려고 내가 그 밑에 사장들 발가락을 얼마나 하찼는데. 숙자는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준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너 당장 다혜한테 전화해. 무릎 꿇고 빌어. 내가 다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란 말이야. 내가 가서 빌면 그 기집애 마음 약해서 봐줄 거 아냐. 어서. 준석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었지만 다혜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와 다름없었습니다. 차단된 신호음만이 준석의 귀를 때렸습니다. 숙자는 호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박 회장, 그 독한 영감탱이 어떻게 상견례장에 그딴 똥차를 끌고 와서 사람을 시험해. 이건 함정이야. 이건 사기라고. 숙자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자신이 짓밟았던 다혜의 상처보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돈들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박 회장의 응징은 이제 겨우 1단계였습니다. 트럭 안에서 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진성 엔지니어링 숙자, 사장이 관리하던 비밀 장부 있지? 3년 전 임금 체불건으로 직원들이 진정 넣으려다 돈으로 입 막았던 사건들. 그거 피해자들 다 찾아내. 그분들 소송 비용 우리가 전액 지원한다. 그리고 숙자가 운영하던 자회사들, 그쪽으로 빼돌린 자금 흐름도 샅샅이 파악해서 금융감독원에 넘겨. 아주 뿌리까지 뽑아버려야지. 박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순간의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동공단에서 악덕 사장으로 군림하며 수많은 노동자의 눈물을 짜냈던 숙자라는 암세포를 도려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칼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본인이 휘둘렀던 그 칼날에 본인이 베이는 기분이 어떤지 내가 똑똑히 알게 해줄 거다. 트럭의 전조등이 어두운 도로를 강렬하게 비쳤습니다. 마치 숨어있는 모든 악행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박 회장의 의지처럼 말입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남동공단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성 엔지니어링 정문에 검찰과 국세청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숙자는 헝클어진 머리로 공장에 나타나 소리를 질렀지만 공무원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공단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드디어 숙자 사장 천벌 받네. 어제 상견례 갔다가 한미건설 회장님을 건드렸다며? 세상에 사람 볼 줄 모르면 그렇게 망하는 거지. 숙자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거래처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졌고 어제까지만 해도 숙자 앞에서 굽신거리던 이들이 이제는 가장 먼저 돌등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숙자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사장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다혜에게 퍼부었던 독설들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종자가 다르다며? 너 같은 거렁뱅이 밑바닥 인생은 우리 집에 발도 못 붙인다고. 숙자는 자신의 입에서 나갔던 그 화살들이 돌아와 자신의 심장에 박히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진짜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숙자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 그녀가 상상조차 못했던 최후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박 회장이 숙자를 위해 준비한 가장 낮은 곳으로의 초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 재산을 잃고
아들 준석에게조차 버림받게 될 숙자의 앞날은 얼마나 더 비참해질까요? 이제 숙자가 마주할 진짜 지옥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남동공단의 아침은 비릿한 쇳가루 냄새와 차가운 기계음으로 시작되지만 그날 진성 엔지니어링의 아침은 죽음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숙자는 어제 입었던 화려한 명품 코트가 갈기갈기 찢긴 채 사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한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평소 공들여 세웠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마치 실성한 여자의 형색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주거래 은행 대출 회수, 통지서와 한미건설 하청 계약 해지 최종 통보문이 독사처럼 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연신 마른 침을 삼켰지만 입안은 이미 모래를 씹은 듯 서걱거렸습니다. 그때 거칠게 사장실 문이 열리며 공장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소 숙자가 소모품이라 부르며 월급 몇 푼에 쥐어짜던 30명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맨 앞에는 10년 넘게 기름때를 묻혀가며 일했지만 지난달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김 반장이 서 있었습니다. 숙자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들이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안 나가? 사장실이 내 놈들. 안방인 줄 알아. 숙자의 표독스러운 고함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은 코웃음을 치며 숙자의 책상 위에 사직서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사장님, 아니 숙자 씨. 이제 그 더러운 입 좀 다무시지. 이미 공단에 소문 다 났어. 당신이 한미건설 회장님 따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업보로 이 회사가 오늘부로 공중분해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 김 반장의 말에 숙자는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 숙자 씨? 이 노가다꾼들이 진짜 미쳤나?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내 밑에서 밥 빌어먹던 것들이 어디서? 감히. 숙자는 옆에 있던 크리스탈 재떨이를 집어 던지려 했지만 이미 힘이 빠진 손목은 힘없이 허공을 저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밥 빌어먹던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피 빨아서 그 모피 코트 사 입은 거겠지. 한 여직원이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랬지? 우리 같은 것들은 평생 흙바닥이나 기어다닐 팔자라고. 그런데 어쩌나 이제 당신이 그 흙바닥을 기게 생겼으니 한미건설에서 우리한테 연락 왔어. 밀린 임금 전액 집을 보증해주고 희망하는 사람은 한미건설 직영 공장으로 채용해주겠다고 말이야. 이 말은 숙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이 개처럼 부리던 인간들이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박 회장의 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숙자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숙자는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박대성, 그 영감탱이가 작정을 했구나. 내 공장 식구들까지 빼가면서 나를 말려 죽이겠다는 거지. 숙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책상 위의 서류들을 사방으로 흩뿌렸습니다. 그래, 다 가라가. 너희 같은 천한 것들 없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내가 남동공단에서 어떻게 버텼는데. 하지만 숙자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사장실을 빠져나가자 텅 빈 공간에는 숙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숙자의 아들 준석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준석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아닌 법원에서 날아온 압류예고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우리 집, 우리 차, 심지어 엄마 명의 상가까지 전부 압류 들어왔대. 한미건설 법무팀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 그 금액이 수백억이야. 엄마,
도대체 어제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냥 빌지 그랬어. 그냥 무릎 꿇고 싹싹 빌지 그랬냐고. 준석은 원망 섞인 소리를 내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숙자는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비겁한 놈아, 너는 그 상황에서 입 닥치고 가만히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 내가 다혜를 잡았어야지. 내가 그 기집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졌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왔겠냐? 숙자의 악에 바친 소리에 준석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도 다혜한테 문자 수십 통 보냈어. 근데 다 차단당했다고. 엄마가 다혜 얼굴에 물 뿌리려 하고 그 아버님 양복기 잡고 흔들 때 이미 끝난 거야. 나 이제 어떻게 해? 나 신용불량자 되는 거야? 나 강남 애들 어떻게 봐? 준석의 말에 숙자는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금지옥엽으로 키웠던 아들이 집안이 망해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와 체면만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숙자가 평생 아들에게 가르쳤던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이 낳은 괴물이었습니다. 숙자는 허탈하게 웃으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돈이 없으면 자식도 부모를 버리는 법이지. 내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숙자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참회가 아닌 상실의 고통이었습니다. 공장 밖에서는 압류를 집행하러 온 용역들과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리. 숙자는 그 소리가 마치 어제 박 회장이 타고 온 낡은 1톤 트럭의 엔진 소리처럼 들려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저 소리, 저 트럭 소리 좀 꺼. 당장 꺼버려. 숙자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트럭은 숙자의 전 재산을 실어 나르기 위해 집요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숙자가 그토록 무시했던 트럭 인생이 이제는 숙자의 유일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깔끔한 신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한미건설의 법무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숙자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박대성 회장님께서 전해주라고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자는 돈의 무게에 짓눌려 죽는 법이다라고 하시더군요. 법무팀장의 목소리는 숙자의 심장에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숙자는 부들부들 떨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숙자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욱 잔인하고 철저한 파멸의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뺏는 것을 넘어 숙자가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인간관계까지 송두리째 도려내는 박 회장의 최후의 통첩이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숙자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과연 박 회장이 숙자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지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숙자가 길거리에서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몰락의 끝자락에서 펼쳐질 처절한 사이다. 반전은 계속됩니다.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법무팀장이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파산 절차와 별개로 숙자가 그동안 남동공단에서 저질러온 온갖 악행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장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협박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숙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긁어모아 소리를 질렀지만 법무팀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이 그동안 짓밟은 사람들의 눈물값을 하나하나 계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적힌 명단, 당신이 소모품이라 부르며 산재 처리조차 해주지 않았던 전직 직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오늘부로 당신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숙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과거의 그림자들이 이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비틀거리며 사장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공장 마당에는 박 회장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트랙터와 화물차들이 들어와 기계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숙자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안 돼. 저 기계들이 어떤 기계들인데 내가 10원 한 장 아끼려고 밥도 굶어가며 사들인 것들이란 말이야. 숙자는 창문을 두드리며 절규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의 마찰음뿐이었습니다. 그때 사장실 안에 TV가 켜졌습니다. 뉴스 속보에는 중견 하청업체 진성엔지니어링의 충격적인 갑질과 비리라는 타이틀로 숙자의 얼굴이 모자이크도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가진 언론사 인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숙자는 자신의 치부가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보며 정신이 나간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박대성, 내가 이겼다. 나를 아주 길거리에 나앉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숙자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를 움켜쥐고 입으로 물어뜯으며 광기를 부렸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 준석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갈게. 여기 더 있다가는 나까지 구속될 것 같아. 다혜한테 다시 연락해봤는데 변호사가 전화를 받더라. 나한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했대. 엄마, 이제 우리 끝났어. 나라도 살아야 우리 집안대가 안 끊길 거 아냐. 준석의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숙자는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오만하게 종자가 다르다며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정작 위기가 닥치자 부모를 버리고 도망치는 가장 비천한 종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숙자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준석아, 너마저 나를 버리면 어떡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너 장가 잘 보내려고, 너 부자로 살게 하려고 내가 악마 소리 들어가며 돈 모은 거잖아. 하지만 준석은 숙자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래? 엄마가 다혜 아버님한테 그딴 짓만 안 했어도 우리 이렇게 안 됐어. 다 엄마 탓이야. 준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장실을 나갔습니다. 숙자는 텅 빈 공간에 덩그러니 남겨져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댔습니다. 잠시 후 정적을 깨고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숙자는 준석이 돌아온 줄 알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준석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단아한 모습으로 나타난 다혜였습니다. 다혜의 뒤에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낡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숙자는 다혜를 보자마자 바닥을 기어가 그녀의 구두 발등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다혜야,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었어. 내 아버님께 말씀 좀 잘 드려줘. 제발 우리 공장만은 살려달라고 해줘. 다혜는 그런 숙자를 혐오스러운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 정말 추해요. 상견례 날 저희 아빠 양복깃 잡고 흔드실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으셨죠? 그 낡은 양복 속에 감춰진 상처들이 우리 가족의 긍지라는 걸 사장님은 평생 모르실 거예요. 다혜는 들고 있던 봉투를 숙자의 머리 위로 쏟아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떨어진 것은 수십 장의 10,000원짜리 지폐와 낡은 트럭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사장님이 그날 던지셨던 그 식사비예요. 우리 아빠가 받은 모욕의 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사장님께는 이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겠죠. 숙자는 흩어진 지폐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다혜야, 그래도 우리가 정이 있지 않니?
준석이랑 너랑 얼마나 좋아했는데. 다혜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정요? 사장님이 저한테 뿌리려던 물잔에 담긴 게 정이었나요? 아니면 제 부모님을 노가다꾼이라 비하하던 그 말들이 정이었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사장님의 파멸을 제 눈으로 확인하러 온 것뿐이니까요. 다혜는 차갑게 몸을 돌려 사장실을 나갔습니다. 숙자는 지폐를 품에 안고 꺽꺽거리며 울었지만 그 돈은 이제 그녀를 구원할 수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숙자는 문득 상견례 날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 똥차 타고 조용히 가세요. 식사비는 우리 준석이가 낼 테니. 이제 그 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숙자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비틀거리며 공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미 모든 집기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고 정문 앞에는 숙자가 그토록 경멸했던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보낸 숙자의 마지막 퇴근길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숙자는 차마 그 트럭에 올라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공장 정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공단 사람들이 숙자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지만 숙자에게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사람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던 박 회장의 낮은 목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숙자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자식도.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금력의 성벽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이 설계한 진짜 형벌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과연 숙자가 내일부터 마주하게 될 세상은 어떤 지옥일까요? 숙자는 텅 빈 사장실 바닥에 엎드린 채 다혜가 던지고 간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은 이미 끊겼고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의 초라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숙자의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아들 준석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나 다혜네 집에서 보낸 변호사들 피해서 당분간 지방에 내려가 있을게. 공장 압류 서류 보니까 엄마가 내 명의로 해둔 보증금까지 다 날아갔더라. 나 원망하지 마. 이게 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잖아. 숙자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 탓? 이게 다 내 탓이라고. 숙자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며 모은 돈이 결국 자신의 눈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숙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그녀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는 여전히 박 회장이 보낸 낡은 1톤 트럭이 녹슨 자태를 뽐내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홀린 듯 정문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공단 거리는 이미 어둠에 잠겼지만 공장 담벼락에는 숙자의 비리를 폭로하는 대자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악덕 사장 숙자는 퇴진하라. 임금체불 웬 말이냐. 우리 가족 살려내라. 숙자는 그 글자들을 외면하며 트럭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기분 나쁜 쇳소리가 공단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운전석 시트에서는 쿰쿰한 먼지 냄새가 났고 핸들은 기름때가 절어 끈적거렸습니다. 상견례 날 이 트럭을 보며 기름 냄새가 진동한다며 코를 막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숙자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 참 웃음이네. 내가 이 똥차를 타게 될 줄이야. 숙자는 서툰 솜씨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털털거리는 엔진 소리가 마치
그녀의 무너진 가슴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숙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도 상가도 전부 압류 딱지가 붙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남동공단 외곽의 허름한 인력사무소 근처였습니다.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숙자는 새벽 안개가 자욱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숙자는 차마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핸들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트럭 유리창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숙자가 고개를 들자 거기에는 박 회장의 비서실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숙자에게 낡은 주소지가 적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하시는 마지막 호의입니다. 숙자 사장님, 아니 이제 사장님은 아니시죠. 경기도 변두리에 사장님 명의로 남겨둔 작은 가건물이 하나 있더군요. 압류 목록에서 특별히 제외해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사장님이 평생 멸시했던 밑바닥 인생이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하며 사죄하십시오. 회장님께서는 사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겁한 선택은 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고통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남는 것, 그것이 사장님께 내려진 형벌입니다. 비서실장은 말을 마치고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숙자는 쪽지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철거 예정 지구의 낡은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기어를 넣었습니다. 1톤 트럭은 무거운 짐을 실은 듯 쿨럭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는 이미 트럭 바닥에 깔개로 전락했고 숙자의 손가락을 장식했던 보석 반지들은 소송 비용을 대느라 이미 전당포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내내 숙자의 귓가에는 다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받은 모욕의 대가로는 부족하지만 사장님께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겠죠. 숙자는 자신이 상견례장에서 던졌던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든 봉투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이제 그 돈은 그녀가 일주일을 버텨야 할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트럭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전광판에는 한미건설의 대규모 사회공헌 뉴스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미건설, 남동공단 폐업위기 노동자 전원 구제 및 장학재단 설립. 숙자는 그 소식을 보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자신이 망가뜨린 사람들을 박 회장이 다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숙자에게는 그 어떤 고문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박대성, 당신 정말 지독하군. 나를 죽이지 않고 죽음보다 더한 삶 속으로 밀어넣다니. 숙자는 핸들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길을 막아선 것은 끝없는 어둠과 낡은 트럭의 희미한 전조등뿐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숙자는 비명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그녀가 공장 확장을 위해 강제로 원주민들을 쫓아냈던 바로 그 철거부지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뿌린 악의 씨앗이 자라난 황무지 위에 숙자는 던져졌습니다. 과연 숙자가 마주하게 될 그곳의 주민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전 재산을 잃고 도망친 아들 준석이 숙자에게 연락해온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기도 변두리의 황량한 철거부지, 매서운 갈바람이 녹슨 컨테이너 벽면을 때리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낡은 1톤 트럭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박 회장이 남겨두었다는 가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그녀가 공장 확장을 위해 용역들을 동원해 원주민들을 개 끌듯 끌어내며 부수었던 바로 그 터였습니다. 숙자는 자신의 발 아래 흩어진 깨진 기왓장과 썩은 목재들을 보며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짓밟았던 타인의 삶터가 이제는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공간에는 박 회장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숙자는 홀린 듯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작업복 한 벌과 이름 모를 노동자의 때 묻은 장갑, 그리고 숙자가 상견 내장에서 던졌던 10,000원짜리 지폐들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 밑바닥에 놓인 쪽지에는 박 회장의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벌레라고 불렀던 이들이 매일 마시는 공기, 그 무게를 이제 당신도 견뎌보게나. 숙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박대성, 차라리 나를 감옥에 보내. 이 비참한 꼴을 보며 즐기겠다는 거야? 숙자의 비명은 공허한 폐허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먼저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그녀는 결국 품 안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 근처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숙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바로 진성 엔지니어링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전직 여직원들이 그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 저 여자 숙자 사장 아니야? 여직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숙자는 황급히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여직원들은 숙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장님, 아니 숙자 씨.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들고 다녀? 당신 때문에 우리의 대학 등록금 못 내서 휴학한 거 잊었어? 당신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지? 줄 돈 없으니까 배째라,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랬잖아. 자, 이제 당신 배를 좀 째볼까? 숙자는 뒷걸음질 치다 흙탕물 고인 구덩이에 보기 좋게 넘어졌습니다. 화려했던 모피 코트 조각들이 흙물에 절어 더러운 걸레처럼 변했습니다. 여직원들은 숙자에게 돌을 던지는 대신 그녀가 던졌던 지폐를 빼앗아 그녀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이 더러운 돈 안 받아. 박 회장님이 우리한테 밀린 월급 다 주시고 새 직장까지 마련해 주셨어. 당신은 그 돈으로 유통기한 지난 빵이나 사 먹으면서 평생 참회해. 당신이 무시했던 그 밑바닥이 사실은 얼마나 단단한지 당신 몸으로 똑똑히 느껴보라고. 숙자는 바닥에 흩어진 지폐를 흙탕물 속에서 한 장씩 주워 담으며 비참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숙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방으로 도망쳤던 아들 준석이었습니다. 숙자는 반가운 마음에 수화기를 붙잡았지만 준석의 목소리는 차가움을 넘어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나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잡혀 있어. 엄마가 내 이름으로 받아둔 사업자 대출 보증 서류 때문에 나보고 다 갚으래. 엄마가 숨겨둔 돈 있지? 그거 당장 보내줘. 안. 그러면 나 진짜 죽는데. 준석의 절규에 숙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석아, 엄마 이제 돈 한 푼 없어. 이 컨테이너 하나가 전부야.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엄마가 다 망쳐놨잖아. 차라리 다혜랑 결혼하게 가만히 놔두지. 왜 그딴 짓을 해서 내 인생까지 망쳐. 엄마는 부모도 아니야. 괴물이지. 준석은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숙자는 끊긴 전화를 들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신처럼 모셨던 돈이 사라지자 자신이 목숨보다 아꼈던 아들마저 자신을 괴물이라 부르며 칼을 꽂은 것이었습니다. 숙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박 회장이 설계한 형벌은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어온 모든 가치가 허상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철저히 고립되는 것이었습니다.
숙자는 밖으로 나와 낡은 1톤 트럭의 핸들을 잡았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 움직이지도 못하는 고물차 안에서 숙자는 핸들에 얼굴을 묻고 한미건설의 로고가 박힌 빌딩들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아래 다혜와 박 회장은 따뜻한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숙자의 심장은 질투와 분노로 타올랐지만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숙자의 혼잣말은 엔진 소리 없는 트럭 안에서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자는 컨테이너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문 앞에는 어제 보았던 비서실장이 다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사장님이 가장 끔찍해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숙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뭐죠? 뭐든지 할게요. 비서실장이 내민 서류에는 박 회장이 설립한 노동자 치유센터의 청소부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숙자가 무시하고 짓밟았던 이들의 발밑을 닦으며 살라는 명백한 굴욕이었습니다. 과연 숙자는 이 최후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진짜 반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숙자의 몰락 끝에 기다리는 마지막 대못이 이제 막 박히기 시작합니다. 숙자는 비서실장이 내민 서류를 받아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미 노동자 치유센터 환경미화원 채용 계약서. 그것은 숙자가 평생토록 멸시하며 벌레처럼 여기던 청소부의 삶을 살라는 박 회장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숙자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부리던 직원들의 발자국을 닦고 그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사형 선고보다 더한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는 순간 그녀에게 남은 건 이 차가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의 굶주림과 사채업자들의 위협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겠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세요. 숙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흙탕물에 절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숙자는 박 회장이 보낸 낡은 1톤 트럭을 타고 치유센터로 향했습니다. 호텔 상견례장에 타고 나타났던 그 트럭은 이제 숙자의 유일한 이동수단이자 생존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한 숙자에게 주어진 것은 화려한 모피 코트 대신 지급된 빳빳하고 촌스러운 청색 작업복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 변기를 닦으며 자신이 퍼부었던 독설들이 환청처럼 들려오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다혜와 박대성 회장이었습니다. 숙자는 본능적으로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박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그녀를 포착한 뒤였습니다. 숙자 사장님, 아니 이제 숙자 씨라고 불러야겠군. 청소 상태가 아주 훌륭하네. 사람의 밑바닥을 닦는 기분이 어떤가? 박 회장의 목소리는 상견례 날처럼 낮고 단호했습니다. 숙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숙자 앞에 낡은 1톤 트럭의 열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트럭, 이제 자네 명의로 이전해 두었네. 평생 그 차를 몰며 자네가 무시했던 이들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잊지 말고 살게나. 자네 아들 준석이는 우리 법무팀에서 사채 빚을 정리해주는 대신 해외 건설 현장에 단순 노무직으로 보냈네.
5년 동안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한국 땅은 밟지 못할 걸세. 숙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식을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함과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동시에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다혜는 그런 숙자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리는 마지막 배려예요. 사람을 돈의 액수로만 보던 그 눈을 이제는 땀방울의 가치로 보길 바랄게요. 준석 씨도 그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닫게 되겠죠. 다혜의 말은 숙자의 가슴에 깊은 낙인을 찍었습니다. 박 회장 부녀가 떠난 뒤 숙자는 홀로 남겨진 복도에서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석 반지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굳은 살과 세제 도구로 인한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숙자가 평생 외면해왔던 진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남동공단에는 갑질 사장 숙자가 아닌 트럭 끄는 청소부 숙자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숙자는 매일 새벽 1톤 트럭을 몰고 공단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녀가 무시했던 경비원들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임금체불로 눈물 흘리게 했던 옛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물론 그들이 숙자를 용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숙자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낡은 트럭의 엔진 소리는 이제 그녀에게 경멸의 대상이 아닌 참회의 노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숙자는 비로소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려한 외제차와 명품 가방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박 회장이 왜 그 낡은 트럭을 타고 상견례장에 나타났는지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숙자는 오늘도 낡은 1톤 트럭에 몸을 씻습니다. 덜컹거리는 차체와 투박한 핸들의 감촉을 느끼며 그녀는 자신이 무너뜨렸던 삶들을 하나하나 다시 세우는 심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성벽은 무너졌지만 그 잔해 위에서 숙자는 비로소 진짜 인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5대 건설사 회장의 낡은 트럭에서 시작된 이 기막힌 소동은 오만한 자에게는 파멸을, 진심을 지킨 자에게는 승리를 안겨주며 막을 내렸습니다. 숙자의 낡은 트럭이 노을 진 공단 거리를 유유히 사라져갑니다. 그 뒤로 보이는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정직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